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0일입니다. 저는 지금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 와 있습니다. 며칠 동안 암스테르담 여기저기를 구경하고 다녔습니다. 여기는 지금 코로나로 사망자가 18,000명쯤 됩니다. 인구가 1,800만이니까 한국식으로 환산을 하면은 코로나 사망자가 한 5만 명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닙니다. 대부분이, 아니면 거의 전부 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호텔 종업원, 음식점 종업원 정도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친숙하게 느낍니다. 하멜 표류기를 쓴 하멜, 1653년에 제주도 근해에서 그 배가 침몰해가지고 30몇 명이 이 육지에 닿았으나 곧 포로가 되어가지고 고생하다가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탈출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을 거쳐 나가사키에 그때 네덜란드 일종의 무역대표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밀린 봉급을 받기 위해서 쓴 보고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게 하멜 표류기로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유럽에 처음으로 제대로 알린 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히딩크라든지 안네 플랑크 일기를 통해서 암스테르담에 숨어 살던 유대인 소녀의 이야기 등등.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세계 역사에서 특출하게 기록될 나라입니다. 세계 역사에 보면은 덩치는 작은데 아주 독한 민족과 독한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아마 그 독한 나라에 속할 것 같은데, 지금 세계에서 독하다 생각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스위스, 이스라엘,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한국 참 독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네덜란드의 역사 중에서 황금기가 17세기입니다. 1653년에 하멜이 제주도까지 왔다는 것은 그때 네덜란드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17세기를 네덜란드의 세기라고 합니다. 유럽 역사 중심으로 보면은 15세기는 포르투갈의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세기일 겁니다. 15세기, 16세기는, 특히 16세기는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정말 해가 뜨지 않는 세계적 제국을 만들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네덜란드가 17세기에 5대0 6대주를 휩쓸고 다녔습니다. 물론 무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18세기로 넘어오면은 이거는 루이 14세 치하의 프랑스의 국력이 팽창할 때니까 프랑스의 시대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1815년에 워틀루에서 웰링턴 장군이 이긴 이후에 19세기는 아무래도 팍스 브리타니카를 만든 영국의 세기, 그리고 20세기는 뭐니 해도 미국의 세기, 21세기가 중국의 세기가 될 거냐 아니면은 미국의 세기가 될 거냐 지금 격돌하고 있는 중입니다. 17세기의 네덜란드는 대단했습니다. 독립전쟁에서, 그 독립전쟁의 핵심은 가톨릭대 개신교였는데, 개신교가 주도권을 잡은 이 네덜란드가 독립한 이후에는 국력의 대팽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 에너지를 해외로 뻗었습니다. 해외,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앞세워가지고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국력이 쇠잔해진 포르투갈이 개척한 곳을 따라가서 포르투갈의 교두보를 인수하는 식으로 갔습니다. 특히 아시아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는.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만들었죠.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그리고 쇄국 정책을 펴던 도쿠가와 막부도 네덜란드 사람들은 선교 목적보다는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해가지고 나가사키에 대지마라인데 일종의 무역 대표부를 두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게 일본의 근대화에도 상당한 좋은 영향을 끼친 바가 있습니다. 어제 저는 해양박물관에 갔습니다. 역시 해양국가 하면은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나라가 베니스하고 네덜란드겠죠. 베니스보다는 아무래도 네덜란드가 놀던 무대가 크죠. 넓죠. 그 해양박물관에 가서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세계 역사에 끼친 영향은 바로 이 해양문화입니다. 해양문화라고 하면은 거기에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개방, 과학, 기술, 법치, 자유민주주의, 자유무역 이런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진로를 고심하고 있는 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는 우리는 한미일 동맹에 기초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바로 해양문화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 뇌리 속으로, 심장과 영혼 속으로 다시 과거의 대륙 중심, 내륙 중심의 사고방식이 침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좌익 세력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는 해양문화권에서 이탈해가지고 다시 대륙문화권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일종의 역사적 관성을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북한, 중공, 러시아와 친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했을 때 대한민국에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냐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어제 제가 해양국가의 본산인 이 네덜란드 해양박물관에 가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굉장한 해양박물관입니다. 이 해양박물관에 가면은 무엇보다도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17세기에 그때 무슨 동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로지 돛담배죠. 사실은 그때 몰고 다녔던 배가 지금 보면은 아주 큽니다. 몇천 톤급도 있습니다. 1000톤, 2000톤급이 바로 동력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바람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게 대단한 기술이죠. 그 항해 기술 하나를 믿고 저 아프리카, 동아시아, 남미, 호주, 그리고 북미의 근거지를 만들고 식민지를 개척했던 이 네덜란드 사람들의 그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그것은 역시 돈벌이입니다. 돈벌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돈벌이 하나에 대해서는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는 게 얼마나 많은 모험가를 끌어 모으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벌이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때 항해, 이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이 시대의 항해는 그야말로 생존율이 낮았습니다. 마젤란이 배를 5척을 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세계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왔을 때는 처음 출발했던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마젤란은 더구나 필리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모험을 하도록 하는 게 결국 상업적 이익이 돈을 벌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돈벌이라는 게 인간 생활 그리고 나라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 네덜란드는
독립하는 과정에서는 영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독립하고 나서 이제 바다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네덜란드는 포르투갈이 펼쳐놓았던 세계적 교역망을 상당히 접수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새로운 도전자로서 영국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17세기에 네덜란드와 영국이 세 차례 중요한 해전을 합니다. 그 승부는 딱 뭐 어느 쪽이 이겼다고 볼 수 없는데 일단 세 차례 해전을 한 다음부터는 네덜란드의 국력이 약해집니다. 이 세 차례 해전을 하면서 또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인도네시아, 저 남미로, 북미로 진출했던 겁니다. 전쟁을 하면서 무역을 하고, 이 유럽의 전쟁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적당히 타협을 보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하니까 외교술이 또 아주 화려해진 거죠. 이 한국에서는 전쟁하면은 한쪽이 완전히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외교가 없는 거죠. 외교라는 것은 전쟁을 어떤 식으로 종식시킬 것이냐, 어느 정도에서 타협을 볼 것이냐 하는 게 외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의 이 관념적 반일 종족주의자들은 일본과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일본과 어떻게 끝장을 봅니까? 우리가 일본을 점령을 해가지고 식민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외교가 실종되어 버리는 거죠. 이런 감정적 국가 관계는 외교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외교를 감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꼴이 되었습니까? 사면초가 되어버린 거죠. 이 네덜란드는 그리하여 18세기로 넘어가면은 바로 강한 나라들 틈바구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강한 나라라면은 영국, 특히 육지로 이어져 있는 프랑스죠. 그때 프랑스는 루이 14세가 팽창정책을 펴고 있을 때입니다. 프랑스가 육군을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네덜란드가 그때부터 국력이 약화됩니다. 이 18세기는 17세기가 네덜란드의 세기인데 18세기는 프랑스의 세기니까 바로 프랑스의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가 이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국력이 쭉 떨어지고 나서는 당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하는 나라로 바뀌더라도 그동안에 축적한 부가 어마어마하니까 이 암스테르담은 사실은 17세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만든 인프라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 네덜란드에 있었던 이 조선 회사를 한번 구경하러 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러시아를 근대화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표트르 1세입니다. 피터 1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분이 사절단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 암스테르담에 있는 이 조선소를 견학을 했는데 이게 역사에는 잘못 알려져가지고 피터 표트르 1세가 위장을 해가지고 평민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암스테르담 조선소에 와가지고 뭐 공원으로 일했다는 이런 아주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표트르 1세가 돌아가서 러시아 해군을 만듭니다. 이 해군이 무대가 좀 좁죠. 이 발틱해 또는 북해 정도인데 여기서 해군을 만들었는데 이 러시아의 불운은 뭐냐 하면은 부동항을 찾지 못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군을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육군은 강한데 해군을 발전시키지 못해가지고 1905년에는 러일 전쟁 때 이 동해 스시마 이 부근에서 일본과 붙어가지고 일본 연합함대로부터 아주 굴욕적인 참패를
당한 게 러시아가 망하고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불운입니다. 그게 육군국만으로는 세계 패권 국가가 될 수 없는 거죠. 미국처럼 해군도 강하고 육군도 강해야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네덜란드는 18세기부터 쇠락을 하다가 그 다음에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침체하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옛날의 그 영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로얄 더치 쉘이라는 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로얄 할 때 그것은 영국을 말하는 거겠죠. 더치는 네덜란드입니다. 영국과 네덜란드가 합작한 세계적 석유 회사가 바로 이 로얄 더치 쉘입니다. 세계 석유 개발 현장에 가보면은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의 피 속에는 해외로 나가야 한다, 바다로 나가야 한다는 그 마음이 절실하다고 생각할, 그게 하나의 DNA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해양박물관에서 지도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은 돌아와서 뭘 하겠습니까? 기록을 남기는 거죠. 이 해양 문화는 기록 문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 문화는 기록 문화일 수밖에 없는 게 해외에 나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나라와 문화와 접촉을 하니까 자연히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기심이 있을 수도, 그리고 신기한 것들을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도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측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는 수심이 어떻고 어디에는 암초가 있고, 그러니까 해도를 그리게 됩니다. 지도와 해도를 그리게 됩니다. 17세기에 그랬던 지도가 전시되어 있는 방을 갔는데, 저는 아무래도 한국에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16세기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16세기, 17세기, 특히 17세기에 그린 지도에 비로소 코리아가 등장합니다. 코리아, C-O-R-E-A입니다. 그때는 바로 일본 옆에 한국이 항상 등장합니다. 주로 일본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중국과 사이에 있는 한국 지도가 조금 불균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만 코리아가 등장합니다. 거의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걸 가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 시대에 한국은 뭘 하고 있었느냐? 바로 우리의 지도가, 대한민국의 지도가, 한반도의 지도가 네덜란드 사람들에 의해서 그려지고, 그래야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될 때 한국은 세계에 노출되는 거죠. 어떻게 또는 표적이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조선은 뭘 하고 있었느냐?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딱 그 시기가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1636년 병자호란. 남한산성의 시대죠. 세계가 한국에 주목을 하기 시작할 때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병자호란은 참 해서는 안 될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조가 무능했고 인조를 둘러싼 이 주자학적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이 양반 지배층의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그건 전쟁을 왜 했느냐? 호칭 전쟁입니다. 후금이 나중에 청으로 국호를 바꿉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황제를 칭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청태종이죠. 우리를 앞으로 황제로 불러달라 라고 하니까 조선은 황제는 한 사람밖에 없다. 명나라 황제밖에 없다. 태양도 하나밖에 없듯이 그렇게 해서 전쟁을 불러들인 거죠. 아니, 황제라고 불러달라고 하면 불러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요사이 꼭 천황을, 일본 천황을 일왕으로 불러야 되겠다고
고집 부리는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때 후금은 청으로 국호를 바꾸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으로 쳐들어가서 통일 전략에, 통일이 아니죠, 정복 전략에 착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환을, 등 뒤의 후환을 끊는다는 의미에서 청태종이 조선을 친 거죠. 불러들인 전쟁입니다. 쓸데없는 명분으로 그 전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남한산성의 그 굴욕을 거친 후에 조선은 그 뒤 한 200여 년 동안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변태적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경멸하던 오랑캐가 결국 중국을 접수를 해가지고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진 청을 만들어내는 사이에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우리도 조선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왜 끊었냐? 오랑캐 세상에서는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미 실권을 잡은 중국을 차지한 청나라를 계속 오랑캐라고 욕하면서 우리가 명나라의 의리를 이어간다. 우리가 명나라의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가 중화다. 우리가 실제 그래서 소중화 의식이라고 그러죠. 하면서 명나라의 연호를 망한 명나라의 연호를 계속 서는 일종의 영혼 결혼한 사라진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지조를 지키는 이런 변태적인 정책을 펴다가 결국 제국주의의 서서의 동점 시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본은 적응해서 명치유신으로서 나라를 개혁을 했는데 우리는 그 내부 개혁을 하지 못하고 일본 식민지가 되어 버렸다는 것을 어제 해양박물관의 그 지도를 물끄러미 보면서 깨달았는데 바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짓이 바로 병자호란을 불러들인 그 조선조 후기의 정책을 21세기에 펴고 있다. 21세기에 펴고 있다는 것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감정적으로 외교를 한다. 해양 문화권의 이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다시 대륙 문화권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해양 문화를 이제 익힌 지 한 70년 됩니다, 한국이. 그나마 이승만, 박정희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고 미국의 후원하에 대한민국은 지금 네덜란드와 맞먹는 해양국가가 되었어요. 해양국가가 되었다는 것, 증거는 뭐냐? 첫째, 무역 의존도가 높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었다. 이게 해양국가의 특징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한다. 법치를 한다.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세계 제2의, 아니 실질적인 세계 제1의 조선국가, 세계 한 10대 해운국가입니다. 우리 해운력도 대단하죠. 우리 지금 해양국가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느냐? 해양정신이 부족합니다. 덩치만 해양국가이면 되겠습니까? 해양정신. 해양정신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네덜란드에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선 이 정도 말씀으로 끝내고 계속 이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